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날에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내일이면 이제 9월이에요, 9월인데 9월.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도 있고 네. 본격적인 가을도 시작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되는데, 우리 명절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우리 명절 때 항상 방송했어요. 그렇죠. 네. 항상 빨간 날에도 일했는데 김큐 명절 준비도 하시나요? 방송 말고. 준비하죠. 뭐 물론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집사람이 하지만 네. 뭐 인사드려야 될 분들 뭐 리스트도 조금 하면서 선물도 준비하고요. 또 양가 부모님들 저희는 역귀성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도 마련해 드리고 뭐 그러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선물 이렇게 고민하는데 야, 이거 선물 드리는 사람 수를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가를 낮춰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드리는 분들을 줄이기는 좀 그렇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단가를 조금 낮출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네네. 오늘 궁금하신 것들 제가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쭉 뽑아왔습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요, 이 대통령 국정 브리핑, 네. 연금 개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김큐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이 연금 개혁이 약간 답이 없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싸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되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다.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인구는 줄고 노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하고 논란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급보장 명문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저랑 비슷한 세대인 분들은 네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쵸. 고갈되더라도 못 받는 건 없다, 이런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설령 고갈되더라도 연기금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카드를 꺼낸 거는 현재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의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가의 책무가 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세워라 정도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워낙 고갈 이슈가 많이 얘기되고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추세라면 2055년이면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돈만 내고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이라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고갈이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인가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뭐 세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지금도 대책을 세우라는 조금은 두루뭉술이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넓게 해석하면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는 연금법에서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명문화 해버리자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이거 명문화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명문화에 대해서는 아마도 야당도 크게 반대하는 한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그 명문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급 명문화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연금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쌓여 있고 앞으로도 쌓일 연기금으로 어떻게든 나눠주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쌓이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나눠주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눠주는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겠다라고는 했는데 이 나눠주는 파이를 줄어드는 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러 가지 신박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언급한 대안으로 보면,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차등화하겠다라는 안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인상률 세대별 차등화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용어 자체에 어느 정도 의미가 들어있어서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이 고갈되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연금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이었잖아요.
더 낸다라는 거는 지금 매월 월급의 9%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떼가는데 이거 비율을 높이자는 거였거든요. 네. 보험료율이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세대별로 비율을 좀 달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금 고발을 늦추기 위해서 요율을 9%에서 뭐 13%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물론 이보다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릴 때 부담을 젊은 층하고 중장년층을 좀 달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정도로 올린다라고 하면 뭐 중년 이상은 매년 뭐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0.5%씩 올리는 뭐 이런 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년층 이상은 약간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큐는 청년층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겉보기 등급 청년층, 실제 등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네. 나누면 청년층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중장년층 입장에서 이 문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 반가울 리 있겠습니까? 뭐 나이 든 게 죄냐? 뭐 구조는 자기들이 다 짜놓고 이제 돈 부족하니까 이제는 뭐 우리한테 더 내라고 하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노후가 걱정되는 세대고요. 우리에게만 뭐 부담을 더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은 그래도 부모 세대를 반강제적으로 부양했던 세대예요. 그렇죠. 노후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이 약했던 부모 세대를 부양을 하고 이제는 나의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우리가 더 부담금을 더 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정책의 중심이 청년층에 많이 실려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정책인 건 이해는 하지만 저축도 그렇고 집을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이 들어가면 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뭐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청년층으로 돌아가 보면 기성세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는 어찌 보면 기성세대 뒷바라지만 하다가 연금마저도 기금 고갈로 못 받게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일견 이해가 되죠. 그러니 당연히 인상을 하게 되면 올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미 고성장을 부과하던 시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진 부가 지금은 부모하고 조부모 세대에 편중돼 있다라고 현상을 보고 있고요. 가진 게 없는 젊은 층이 저성장에 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늘려가기에는 내가 자산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세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고 입장도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개혁 이슈가 안 그래도 세대 갈등의 뭐 주요 이슈가 있긴 한데 여기다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까지 지금 던져놓은 상황이어서 이게 이 갈등을 더 폭발시킬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나라가 뭐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했다면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대별 이 보험료율 차등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논의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려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현안으로 그러니까 처리된 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연금을 받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받을 것이냐 이걸 조정하는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복잡한 숙제 하나가 지금 더 던져진 셈입니다. 합리적 대안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대별 차등화를 하게 되면 비합리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도 고용 형태 등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모두가 좀 다른데 능력이 아닌 연령대로 사람을 묶어서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게 이게 그럼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세대별로 나누면 그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임의적인 선을 그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요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그리고 빠르게 올리는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다가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게 골치가 더 아파지는 상황이 돼요. 아까 나왔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이 자동 안정 장치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장치라고 하니까 안정화 장치라고 하니까 뭔가 위험해서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호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수급자 그러니까 돈을 내고 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거나 덜 받게 되는 약간은 달갑지 않은 장치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자동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서로 막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때는 알아서 더 걷어가고 돈 부족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연금을 덜 주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됩니다. 이름이랑 좀 다른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라고 하면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등에 따른 것인데요. 연금 개혁을 놓고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매번 결론 못 내리고 질질 끌고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해서 이 안정화 장치,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걸 넣어놓으면 이제는 앞으로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그냥 보험료율도 조정되고 받는 돈도 뭐 줄어들든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라는 걸로 지금 등장한 거죠.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일단 탁 해놓고 나면은 안 그래도 낮다고 말하는 연금 소득 대체율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인구 구조상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네. 물론 이게 갑자기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덩치가 이제 이만큼 커진 만큼 조금 저성장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화 장치는 아무래도 수급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크게 떨어뜨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도입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꽤 있습니다. 네. 일단 기금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이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게 맞는데 아직은 구조적인 안정성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실제 핀란드가 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도입하고 나니까 2060년까지 보험급여가 앞으로 25% 정도 깎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소득 대체율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여기에 안정화 장치까지 들어가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무작정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가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강론 없이 원칙들만 이렇게 제시된 상태라 저는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참 순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 한 명이 교수께 상담을 신청해서 제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데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은데 미국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라. 가면 되겠네. 유학 가면 되겠네. 그러고 상담을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는 뭔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했으니까 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에 대한 조언을 받기를 바랬는데 한번 원칙적으로 유학 가면 되지라는 답만 주셨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제시는 하셨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4일날 이제 정부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연금 개혁안에. 그래서 이것들을 방금 전에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녹여들어서 강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조금 짧게 해볼까요? 네.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대책 그리고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셔요? 경제 상황 인식은 앞서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그 정치 대담하면서 조금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국민들 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더 좋아질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제 크게 도약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당장 7월 수출 데이터가 뭐 대통령 그 국정 브리핑 이후에 나왔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 다 줄었어요. 물론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3분기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경제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우려스러운 전망보다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고 네.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부적으로 실제로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할 거라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냉정하게 경제 상황을 좀 봐달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부동산은 너무 좀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정책 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이 많이 풀려나간 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 금리를 조절하면 된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걸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습니다.
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